자, 안녕하세요. 이상사회와 사회사상과 이상사회. 지난 시간까지 아마 플라톤까지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간단하게 앞에 했었던 거 한번 복습을 하면서 보자면은 우리 지금 사회사상 처음 했죠. 그러면서 이 사회사상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세 가지, 사회사상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세 가지 같이 배워봤습니다. 이어서 이런 사회사상,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회를 만들어 나아갈 것인가를 주장하고 있는 이상사회론에 대해서는 바로 공자, 대동사회, 그리고 노자, 소국과민, 영토는 작고 이동수는 적은 소국과민 사회, 그리고 플라톤의 주장하는 정의로운 사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이 플라톤은 이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가 각각의 어울리는 덕을 갖추고 스스로의 역할을 잘하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 즉 올바른 사회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더불어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바는 정의로운 국가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없잖아. 그런 경우 현실적으로 정의롭지 못한 국가들, 현실적인 국가 정체를 네 가지로 구분했는데 그것을 명예지상정책, 과도정책, 민주정책, 참주정책이라고 했습니다. 너도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어. 자, 오늘은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부터 해서 나머지 4명 인물, 토마스 모어, 어, 뭐야, 프랜시스 베이컨, 칼 마르크스, 그리고 존 롤스까지 4명 인물 하면은 여기까지가 시험범입니다. 자, 토마스 모어는 이렇게 생긴 사람이에요. 이렇게 생긴 사람. 오른쪽 위에 나오는 이렇게 생긴 사람이고요. 토마스 모어가 주장한 유토피아가 사실 이제 이상사회라고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용어로 자리 잡은 게 이제는 유토피아라고 하는 용어예요. 토마스 모어가 유토피아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는 토마스 모어가 처음으로 만든 단어거든. 여기에서 유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실은 언이랑 같은 말이거든. 영어에서 말이야. 언이 뭐야? 언이 없다라는 뜻이지. 그리고 여기서 토피아라고 하는 단어가 땅이라는 뜻이야. 혹은 뭐 토지. 그러니까 유토피아는 말 그대로 얘기하면 없는 땅이야.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땅. 그거를 바로 유토피아라고 하거든. 그래서 원래는 이 유토피아라고 하는 말 자체가 토마스 모어가 처음 만들어낸 신조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신조어가 굳어져서 오늘날까지 이상사회면 이상사회는 유토피아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경까지 다가오게 된 겁니다. 토마스 모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제 영국에 헨리 8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때의 사람인데 어쨌든 그 당시 사회에 불만족이었던 사람이고요. 이 토마스 모어가 주장했었던 사회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유토피아는 당시 사회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어떠한 새로운 지금 사회보다는 더 살기 좋은 사회 그런 걸 주장했던 것이 바로 유토피아야. 생산과 소유의 평등이 실현된 사회, 일종의 공산사회라고 볼 수 있는데 뒤에 카를 마르크스가 또 공산사회를 주장하거든. 근데 거기에서 말하는 공산사회랑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랑 조금 달라요. 큰 틀에서 봐서는 공산사회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은 생산을 나눈다라는 거야. 생산을 모두 동일하게 하니까 분배도 동일하게 하는 것을 공산사회라고 하거든. 그래서 유토피아라고 하는 말, 공산사회라고 하는 말, 엄밀하게 좀 다르다. 카르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공산사회가 조금 달라. 어떻게 다른지는 카르 마르크스의 공산사회 할 때 얘기할게. 근데 유토피아도 공산사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는 그런 사회. 누구나 가치 있는 일에 종사하며 불필요한 노력을 강요하지 않는 사회. 이렇게 생긴 땅. 이것을 바로 토마스 모어는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유토피아.
지향해야 되는 이상사회라고 봤습니다. 토마스 모는 초승달 모양의 섬 유토피아에는 이러이러한 마을이 있다. 이러한 마을에는 이렇게 좋은 것들이 있다라고 책에서 썼어요. 그래서 여기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초승달 모양의 섬이 있고 여러 가지의 성들이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토마스 모어는 이런 유토피아라고 하는 책을 쓴 건데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바로 이거예요. 당시 영국 사회의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과 빈곤과 같은 부조리한 현실을 고발한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그거야. 유토피아라고 한 책을 쓴 이유가 당시 영국 사회의 부조리한 상황을 고발하기 위해서 유토피아라고 하는 책을 썼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유토피아의 주요 주장은 뭐다? 생산과 소유가 공유한다. 요거 평등하다. 공유보다는 평등하다가 뭐 이건 낫겠다. 이것이 바로 토마스 모의 유토피아입니다. 넘어갑니다. 다음은 프랜시스 베이컨입니다. 프랜시스 베이컨. 이 프랜시스 베이컨은 우리 앞에서 데카르트랑 같이 나오는 사람이야. 데카르트랑 베이컨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둘 다 계몽주의 그리고 과학혁명 시대에 나왔던 사람이거든. 앞에 그 보면은 좀 더 좋겠는데 그냥 간단하게 좀 설명해주면은 데카르트랑 베이컨 귀납법과 연육법을 주장한 사람들이야. 즉 이 두 사람은 과학적인 사고방식 인간이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 그런 희망 이런 것들을 주장했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러한 사람이 새로운 이상사회로 주장했었던 것이 바로 이 뉴 아틀란티스라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아마 아틀란티스라고 하는 용어도 아마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 최근에 나왔었던 아쿠아맨 같은 영화에서도 나왔고 나왔는데 아틀란티스라고 하는 세계는 오늘날의 대서양 한가운데 있는 옛날에 굉장히 잘 살았었던 나라인데 어느 날 어, 바다 비가 엄청 많이 와가지고 아틀란티스에 있는 그 대서양에 있는 오늘날에 있는 바다에 가둬지게 된 그런 나라라고 봤었던 것이 바로 아틀란티스라고 하는 땅입니다. 근데 여기서 옛날 사람들이 아틀란티스에 대해서 설명한 거를 보면은 아틀란티스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과학기술이 발달되었었던 나라였어. 과학기술이 매우 발달된 땅이었는데 요것이 그 수장되었단 말이지.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새로운 아틀란티스도 이 전에 있었던 아틀란티스처럼 과학기술을 강조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런 과학적 사고에 큰 영향을 주었었던 프랜시스 베이컨 같은 경우에는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그걸로 인해서 인간 생활이 풍요로워지고 그걸 통해서 복지가 증가되는 사회를 주장했습니다. 프랜시스 베이컨의 뉴 아틀란티스는 상당히 좀 간단하지 그치? 베이컨이 어떤 사람인지 기억을 하면 돼. 베이컨은 과학적 사고력과 관련됐다고. 그러니까 과학기술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고 과학기술 발전이 인류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를 믿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 프랜시스 베이컨은 뉴 아틀란티스라고 하는 이상사를 주장했고 그를 통해서 과학기술의 발달, 인간 생활의 풍요, 복지의 증진 이걸 통한 진보에 대한 무한한 긍정 이것이 바로 프랜시스 베이컨의 뉴 아틀란티스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던 사람이야. 이렇게 생기신 분이고 이것이 바로 뉴 아틀란티스야.
우리 솔로몬 학수벌이 목적하는 바는 사물의 여러 원인과 숨겨진 운동에 관한 지식이고 인간의 어쩌고저쩌고 읽어보면 이거 다 뭐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쩌고 뭐 그런 내용이야. 어쨌든 이 프랜시스 베이컨은 자연과학 발달 기술에 그런 신뢰를 하였고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되는 사회는 옛날에 있었던 아틀란티스처럼 뉴 아틀란티스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는 과학기술이 크게 발전한 것이고 이런 과학기술의 발전 덕분에 우리 인류는 더욱더 나아질 것이다 라고 주장했었던 것이 바로 프랜시스 베이컨의 뉴 아틀란티스입니다. 카르 마르크스의 공산사회입니다. 공산사회라고 하는 거는 옛날부터 있었어. 생각해봐. 여기 한 반에 한 20명 있다고 치면은 이 20명 있는 사람들이 옛날에 멧돼지 같은 거를 사냥했다고 생각하면은 옛날에는 여기서 말하는 옛날에는 뭐 신석기, 구석기 시대 이런 데야. 그런 시대에는 말이야. 다 같이 무기도 적당한 무기도 없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뭐 멧돼지 같은 그런 동물들을 사냥하려면은 다 같이 모여가지고 매복을 한다거나 몰이를 한다거나 해서 어떻게 다 모든 사람들의 머리와 힘을 이용해서 사냥을 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술이 발달했었던 원시 사회에서는 오히려 생산한 것을 똑같이 분배하는 사회였어. 근데 오히려 지금 오늘날 같이 자본주의가 발달되고 사람들이 잘 살게 되는 이 사회에서 분명히 잘 사는 사람들은 늘어났는데 잘 사는 사람들이 늘어난 만큼 못 사는 사람들도 늘어난 거야. 사회적 불평등이 늘어났다고. 왜 이렇게 사회적 불평등이 많이 늘어났는가? 이거라면 안 된다. 이러한 근대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게 바로 공산주의고 공산사회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등장 배경 아까 전에 그 토마스 모는 단순하게 그냥 모는 영국 사회의 모순 요거를 비판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런 사회적 불평등과 관련된 건데 이 마르크스가 등장했던 시기는 조금 이후야. 시대적으로 모보다 이 다음 시대야. 산업혁명이야. 산업혁명. 이 모 시대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되었는데 그만큼 모 시대보다 잘 사는 사람들도 있어 분명히. 근데 못 사는 사람들도 많다고. 그러한 사회 문제가 발생했는데 왜 발생했고 이 사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제안한 게 바로 이 카르 마르크스입니다. 이렇게 생기신 분입니다. 이 마르크스의 대표적인 책이 바로 자본론입니다. 왼쪽에 나오는 이 책이에요. 이 자본론에 이 공산사회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여기서 공산사회 핵심은 그거야. 토마스 모랑 다른 거야. 여기 하나, 둘, 셋, 네 번째 점. 카르 마르크스의 공산사회의 가장 핵심은 생산수단이 공유되고 사유재산에 예속되지 않는 사회야. 자, 봐봐. 다시 한번 적어줄게. 생산수단 공유 사유재산 없음. 이것이 바로 마르크스가 주장한 공산사회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무슨 말인지 모를 수가 있어. 그러면은 내가 한번 다시 설명해 줄게. 이 당시라고 하면은 산업혁명 시기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왜 카르 마르크스는 이런 주장을 했는지 다시 살펴볼게. 산업혁명 시기에 계급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부르주아라고 하는 일명 자본가 계층이고요. 프로레탈리아라고 하는 이 자본가와 반대되는 무산자 계급이 있어요. 프로레탈리아와 부르주아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부르주아는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었고 프롤레타리아는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야. 여기서 생산수단이 뭐냐면은 일종의 우리 지금 나라로 따지면 공장, 농장 같은 거야. 봐봐. 부르주아의 대표적인 예시가 그거야. 저기 삼성 이재용이야, 이재용. 이재용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공장들 많지. 그런 사람들이야. 공장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뭐 주변 친구들 중에서 뭐 사과 농장이나 아니면 소 키우는 친구들 있지. 그런 애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부르주아라고. 공장을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돈을 만드는 거잖아. 그런 사람들이 부르주아야. 반면에 나 같은 선생님과 같은 사람들이 프롤레타리아야. 나는 생산수단이 없어. 그냥 나는 이렇게 수업하면서 밥 빌어 먹고 사는 거야. 남의 돈을 받아서 살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 이러한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가 부르주아는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장, 자기가 있는 농장으로 사람들이 자꾸 모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부가 자꾸 늘어난다고. 근데 프롤레타리아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쎄 빠지게 일해도 얘네들은 돈이 계속 없어. 쉽게 말해서 부르주아가 프롤레타리아의 노예가 되는 거야. 야, 이게 뭐야. 산업혁명이 되면서 분명히 전체적인 부는 늘어났거든. 과거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잘 살아진 건 팩트야. 근데 잘 사는 놈만 잘 사고 못 사는 놈은 더 못 산다고. 야, 이게 뭐가 돼? 그러니까 이렇게 생산수단이 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돈을 많이 벌고 없는 사람은 뒤져. 먹고 살기 힘들다고. 그러니까 야, 지금 부르주아가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개판이다. 이거 얘만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안 된다.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자본주의, 이 산업혁명이 분명히 성공했지만 지금 불평등이 심한 거라고. 이런 불평등한 사회를 없애고자 생산수단을 공유하고 사유재산을 없애도록 한 것이 카르 마르크스가 주장한 공산사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럴듯한 얘기잖아.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선생님도 생각은 해. 그래서 이러한 공산주 사회, 이 카르 마르크스가 주장했었던 공산사회를 실제로 현실 사회에서 실현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누구냐? 레닌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소련, 마오쩌둥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중국 공산당이 바로 이 마르크스가 주장한 공산사회를 직접 실현하기 위해서 만들었었던 나라였어. 근데 이 소련은 1991년에 망하고요. 지금 있는 중국은 사실상 공산주의를 파기했어. 이제 공산주의 아니야. 걔네들은 솔직히 자본주의야. 그래서 현실 정치에서는 이러한 공산 사회가 실패했어. 왜 실패했냐면은 사실 굉장히 말은 좋아. 이렇게 생산수단을 한 일부 소수가 모두 소유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다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 생산 수단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지만은 여기에는 가장 뼈아픈 실책이 있었으니 인간의 고유한 욕망을 간과했었다는 데 있었어. 그러니까 이 공산사회에서 말했었던 생산 수단을 공유한다는 거는 어떤 좀 똑똑한 사람이 이제 모든 생산 수단을 관리를 해. 그리고 사람들한테 적절한 일을 분배하고 우리가 함께 벌어들일 수익도 적절하게 분배해야 돼. 근데 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욕망을 간과한 거라고. 인간의 욕망이 생각보다 거대하다라는 것을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현실 정치에서 공산사회를 실현하고자 했었던 공산주의는 실패했습니다. 오늘날의 공산사회는 공산주의 정치는
실패했어.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팩트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 시간에 이걸 왜 배우냐면은 실패한 정치 체제라도 우리가 오늘날에도 배울 게 분명히 있다고. 공산주의 시스템에서 시행하고자 했었던 것이 아예 죽어버린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일부 차용한 시스템이 지금에도 있다고. 우리나라에도 적용되고 있다고. 무조건 이런 걸 배척할 건 아니야. 왜 실패했는지를 찾아보고 거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보는 것이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요렇게 뭐 하긴 했는데 요거까지 뭐 기억 안 해도 괜찮고 그냥 한 TMI를 얘기해 주자면은 요 자본론이라고 하는 책을 이 자본론이라고 하는 책이 칼 마르크스의 가장 대표적인 책인데 원래 3부작으로 계획을 했었대. 그래서 1부에서는 지금 현재 산업혁명 즉 근대 자본주의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지적하고 끝냈어. 그러면서 앞으로 2부에서는 우리가 나아가야 될 공산사회는 뭐 생산수단이 공유되고 사회재산이 없는 제도인데 그것을 어떻게 실현하는지 2부에서 알려줄게 하고 뒤졌어. 죽었어. 그래서 사실 자본론은 미완작이야. 미완작. 우리가 아까 전에 앞에서 얘기했었던 뭐 생산수단을 공유하고 사유재산이 없는 거 일부에서 얘기하긴 했어. 근데 진정한 실현 방법은 제시를 못했다고. 만약에 혹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본론을 끝까지 썼다면은 공산주의가 이렇게 현실 정치에서 실패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어쨌든 현실은 뭐 실패했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비판했다. 공산사회를 이상사회를 지지했다. 여기서 말하는 공산사회도 뭐다? 생산수단을 공유하고 사유재산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마르크스가 주장한 공산사회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롤스입니다. 롤스 이렇게 생기신 분이고요. 롤스가 누구냐면은 혹시 여러분들 그 책 알아요? 정의란 무엇인가? 이걸 알고 있었는데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굉장히 한 베스트셀러가 있는데 그 베스트셀러의 스승님이야. 이 베스트셀러 작가의 스승님이야. 그 베스트셀러 작가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어쨌든 그 사람의 그 스승님이야. 아무튼 존 롤스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인 철학자인데요. 그가 주장했던 건 선이야. 착함이야. 착함. 구성원들의 착함을 증진시키면서 그것을 공공의 그러니까 개인의 선을 공공의 선으로까지 늘리려고 했어. 개인의 선을 공공의 선으로까지 늘리려고 했다고.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면서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이익을 배려하는 사회를 꿈꾸었었던 것이 바로 존 룰스가 말한 정의로운 삶이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바로 요거야. 그래서 저스티스. 플라톤의 말하는 정의로운 사회랑은 조금 다르다, 그치? 확실하게 다르다, 그치? 플라톤이 말하는 정의로운 사회는 각자 직분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이었다면은 존 롤스가 말하는 건 말 그대로 정의를 다하는 사회야. 롤스는 이러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평등한 자유 원칙, 차등의 원칙, 그리고 기회균등의 원칙인데 두 가지로 분류했고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제1원칙, 모든 사람은 동등한 기본적 자유를 최대한 누린다. 평등한 자유 원칙. 나랑 너희들이랑 동일한 평등, 동일한 자유를 누려야 된다고. 오케이? 내가 선생이라고 더 많은 자유를 가지고 너희들 학생이라고 더 적은 자유를 가져야 된다. 이런 거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자유를 누려야 된다는 거야. 두 번째.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두 조건을 충족할 때 허용된다. 먼저 그 불평등이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보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어야 된다라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 대상자에게 뭐 지원금을 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 말이야. 두 번, 불평등의 계기가 되는 직책이나 지위는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한테 개방돼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모든 시험을 칠 때는 공채로 뽑아야 된다. 뭐 이런 거야. 공식 그 기회균등의 원칙 이런 것들. 이렇게 해야지만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다양한 이상사회론 7가지 인물 봤습니다. 공자, 노자, 플라톤, 토마스 모, 프랜시스 베이컨, 그리고 칼 마르크스, 그리고 존 롤스까지 7명 봤으니까 이 7명이 주장한 이상사회론이 어떤지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1학기 2학기 1차 지필평가 시험 보입니다. 관련해서 혹시나 궁금한 게 있으면은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